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제가 한 2주 전에 그 서밋러닝 독서 포럼을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내용인데 최대한 짧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미래 살릴 망대인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살릴지 준비를 하자라는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고했던 책은 다시 근대화를 생각한다라는 책이었고요. 그다음에 기독교 세계관은 같이 참고하면 좋겠다 해서 같이 좀 볼 예정입니다. 저기 서울에 가면 독립문이 있거든요.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권사님 독립문 아세요? 서대문 쪽에 있는 이제 그냥 문만 저렇게 덩그러니 있어요. 근데 저 문이 우리가 독립문 하면은 일제강점기에서 독립되는 걸 의미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워진 연도가 1896년에서 1898년 이 기간에 세워졌는데 일제강점기는 1910년 그 뒤란 말이죠. 그러면은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졌다면 일본이 가만히 놔뒀겠냐고. 없애버려야지. 근데 버티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럼 실제 저 의미는 뭐냐면은 중국에서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념비다. 청일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청일전쟁 뭐냐? 청나라가 일본이랑 이제 둘이 싸웠단 말이에요. 이때 청나라가 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중국으로부터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한다. 그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저 기념비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청나라에게 막 조공을 바치고 뭐 그런 것 했는데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의미의 그 영은문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거를 헐어버리고 우리 독립했어. 새로운 그 독립문을 세운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에도 시달리고 뭐 여러 나라들이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계 강대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자라는 의미까지 이제 추가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거를 세우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독립당. 원래는 그 독립협회. 근데 사람들이 독립당이라고도 불렀는데 그게 약간 비난하는 의미였다고 해요. 야, 청나라에 우리가 열심히 복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왜 독립을 하려고 그래? 감히?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비판하는 세력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다시 한번 봐야겠죠. 반일을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원래는 반중이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의미가 확장된 것 뿐이다. 근데 실제 더 숨겨진 의미는 뭐냐면은 중국에서 독립하겠다 그 말은 그 이전에 그 전 근대성, 중국 중심의 세계관 거기서 빠져나와서 근대화를 해야겠다 하는 의미를 더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근대화는 무엇이냐, 그럼 그 이전 상태는 무엇이냐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전 근대성,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전 근대성은 중화주의를 얘기를 해요. 중국 중심 사상. 그걸 알아보려면 이제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이전이 고려였거든요. 고려는 불교 중심 국가였어요. 그래서 조선이 세워지면서 저 불교를 없애야 돼. 그래서 이제 불상의 목도 막 날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숭유 억불, 유교 중심 그리고 불교는 억제하는. 근데 유교 중심인데 유교가 그 전부터 들어와 있었대요.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 시대가 조금 더 지나면서는 유학의 또 다른 갈래인 성리학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성리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과거에 막 급제하면서 이제 관료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고려를 없애고 조선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신진 사대부가 이제 세력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갖고 있던 그 학문, 유학을 이제 국가 이념으로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활 전반의 이념이 된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국교로 만들어버린 거지. 나라가 믿어야 되는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죠. 유학이었는데 유교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럼 유교, 조선시대의 그 대부분의 사상이 어떤 사상이었냐? 물질주의적, 세속주의적이야. 근데 물질을 강조를 하지만 실은 이 물질을 어떻게 획득하느냐? 정치계로 나가야 돼. 과거급제를 해야 돼. 근데 장사하고 이런 것들은 안 돼.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막 과거를 보려고 할 거 아니야. 과거 시험을 보려고. 그래서 정치적 출세를 통해서만 부가 획득 가능하니까 이제 내가 과거 급제했어.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가렴주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제 세력을 얻었어, 권세 얻었으니까 이제 탐관오리가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러면서 이제 돈을 이제 그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과거 시험을 하려고 막 대리 시험, 막 대리로 시험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당시 말로 난장판이라고 했대요. 그게 그때 생긴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태였는데 서구 쪽을 본다면은 서구는 되게 개신교가 일어나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일을 똑바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부를 획득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나눠주고 이러면서 우리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프로테스탄티즘 이제 윤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었죠. 상업을 할 수 없어. 그냥 정치로 막 이 관료만 해야 돼. 그러다 보면서 이제 완전히 국가가 그 계속해서 부를 재창출하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유교가 중국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중국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국가적으로는 계속 거기에 종속된 상태야. 말만 한 이제 조선이지 실은 중국의 한 그냥 뭐 이제 그냥 속국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상태가. 그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잖아요. 나라를 세운 다음에 나라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한 거야. 그래서 한 두세 개 해가지고 이제 명나라에 보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을 좀 정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 황제가 조선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조선이 된 거예요. 조선이. 이름을 붙인다라는 거는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이제 자녀들 이름 지어주고 했죠. 부모니까 자식 이름을 지어준다고. 그럼 어떻게 돼? 부모, 자녀 관계가 성립이 되고 나라니까 이제 황제 그리고 신하 이렇게 성립이 돼버린 거예요. 국가 이름을 정해줘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중국에 어떤 반대되는 거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독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해요. 어디 감히 부모를 쳐. 부모의 손에서 어떻게 벗어나. 이게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었다. 그러니까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죠. 부모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명나라 어떻게 했냐. 폐쇄적 정책을 펼쳤어요. 바닷길 외교를 하면 안 돼. 교류를 하면 안 돼. 우리나라 중심주의. 중국이 그랬다는 거죠. 쇄국 정책.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 농사만 해야 돼. 근데 중국은 땅이 넓잖아요. 우리나라는 많이 이만하잖아요. 그걸 따라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좁은 땅덩어리에서 뭐 또 산도 많잖아요. 실제 농경지대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교류도 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역 그리고 상공업 이런 것들을 억제를 하니까 이제 망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나라는 지금 막 세계화를 꿈꾸고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었던 거죠. 조선시대 때는.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책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로마는 길을 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역의 중심지가 되어서 엄청나게 강대국으로 성장을 했죠.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아메리카 양쪽으로 두 개의 대양이 있어요. 대서양, 태평양. 그러니까는 이제 교역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근대화에 일찍 성공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야, 세계 여러 나라랑 교류를 해야 되는구나. 강대국이 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정복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조선시대는 중국을 흉내내. 교역하지 마. 울타리 쳐버렸어. 길을 내도 지금 모자를 파네. 울타리 쳤어. 쇄국 정책. 그러니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가 조선시대 상황이 그랬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본 거는 서점이 없었어요. 국민 수준이 굉장히 낮았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한참 이전 시대 1600년대, 1800년대 요 사이에 도쿠가와 에도막부 시대는 이미 독서 강국이었다고 해요. 전국에 서점이 한 1000여 개 이상 되는 거야. 그리고 막 이제 그 백성들이 퇴근을 하면은 이제 책을 무조건 봐야 돼. 그렇게 아예 정책도 막 만들어 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면서 근대화가 되고 아 세상을 세계로 통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트인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책이 없었대요. 심지어 서점도 없었대요. 책을 좋아했던 세종대왕, 세종조차도 책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책 자체가 이미 부족하고 서점이 이제 있을 수가 없었죠. 뭐 출판 유통 뭐 다 없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실학을 강조했던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사람들한테 유익한 거를 써도 책이 백성들한테 가 닿질 않는 거야. 인쇄도 유통, 출판도 유통도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그 정약용의 책들이 이제 일반인들한테 간 거는 일제강점기 때라는 거죠. 오히려 일제강점기 넘어가서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어지니까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그제서야 이제 전달되기 시작을 했다, 백성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전 근대성 이렇게 중국 중심으로 쇄국 정책 쓰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방식이 잡혀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독립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이제 첫 번째 근대화로 가는 첫 번째 독립이다. 나라를 세워야 돼, 일단은. 일제강점기는 한 35년인데 중국 강점기 500년이다. 우리가 저런 말을 안 쓰는데 말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속국 시대가 500년이구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 그 완전 노예 생각으로 찌들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빠져나오게 하려면은 10가지 재앙 필요해.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 필요해. 막 홍해 갈라지는 그런 사건들 필요해. 충격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욕먹을 수도 있지만 일제강점기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중국 중심 사상에서 빠져나오는데 필요한 충격이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승만이 이제 여러 번의 과거 시험을 보지만 실패를 여러 번 해요. 그러다 갑자기 19살쯤 됐을 때 과거제가 폐지가 돼버려요. 이게 유일한 출세 길인데 그게 사라져버린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새로운 선택을 해요. 새로 들어오는 신문물들을 받아들이자. 내가 배우자. 그래서 20살 때 배제학당에 들어가요. 이 배제학당은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세운 학교예요. 이 나라를 살리려면은 후대들이 일어나야 돼 해가지고 세운 학교죠.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도 아닌 이승만이 들어간 거예요. 새로운 거 그냥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면서 아까 이제 독립문 세웠던 그 독립협회에도 가입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무슨 일들을 하냐면은 협성의 회보라는 이런 신문지 비슷한 거를 발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상 첫 기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문, 이런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렇게 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신문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문물들을 우리 배워야 돼.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백성들의 생각을 깨우는 작업들을 한 거죠. 그래서 근대 국민을 준비했다. 그런데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막 체포가 돼요. 나라의 이제 위험 인물이다. 막 이렇게 뭐 만민 공동의 관계자들 막 체포가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도 같이 체포가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이제 종신형을 선고받는데 이제 뭐 거의 죽는다고 봐야죠. 종신형이니까. 그런데 이승만이 그 안에서 드디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막 고문을 받고 이러고 있는데 이 나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을 오직 그리스도만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겠다. 나랑 같은 그런 걸 당하셨겠다. 나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했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회심을 하고 거기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을 해요.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우리나라에 세울 거야. 아니 종신형 받은 사람이 그거 어떻게 세워요. 근데 꿈을 갖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요. 책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옥중에서 학교 도서관을 세우고 그 안에서 태어난 후대들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갑자기 러일 전쟁이 터져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풀려날 수 있게 독립을 이제 그 미국에 요청을 하기 위해 특사를 보내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 사람이 어딨어? 아, 저기 감옥 안에 이승만이 있어. 야, 빨리 꺼내.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이제 갑자기 특별 사면이 돼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별로 성과는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뀐 거야. 아, 우리나라가 당장은 힘이 없으니까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처음에 독립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국제 정치학, 여러 미국에 있는 학교 3군데를 다니면서 학사, 석사, 박사를 땁니다. 국제 정치학 관련해서. 그래서 외교를 통해서 우리 국가를 처음은 세워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성공을 했죠. 그래서 국가를 세우고 했는데 이제 근대화의 시작만 했을 뿐 안에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안에 내용들을 구축하는 것들을 해야겠다. 성장해야 된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도 힘들었는데 이 국가 안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해방받았다고 국가가 제대로 움직여지진 않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실제 실력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 성경 역사만 보더라도 성경만 제대로 보더라도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쭉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얘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냈지만 실제 새로운 국가를 할 수 있는 실력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광야 대학을 세워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을 키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것들,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국가로 세워졌지만 아직은 생각들이 바뀌지 않았고 실제 뭐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예전에 왕정국가는 왕이 백성들을 그냥 다스리는 거죠. 백성들은 그냥 이제 호혜 대상일 뿐이야. 은혜를 받는 백성이야. 근데 근대로 들어가면은 국민국가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주인이에요. 국민들이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 그 대통령은 대표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일어나야 의견을 전달하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국가가 생존을 하려면은 어떤 힘이 필요해.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그러려면은 경제적인 부분도 필요해. 이런 것들 이제 지도자들이 본 거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국방력과 경제력을 하려면은 국민들의 생각이 깨어야 돼. 실제 국민들이 움직여줘야 돼.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뭐 단기간에 되진 않겠죠?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이때 일어난 사람이 이제 박정희였다. 저희가 저번에 이제 박정희 기념관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책도 보고 하니까 특징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봤어. 특별히 나폴레옹, 이순신. 그래서 전쟁 영웅들의 책을 보면서 이제 머릿속에 생각돼 지도자로서 준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일제 시대였기 때문에 근대식 교육을 받았어요. 일본 학교들을 다니면서.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갖고 공격을 하는데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일본인이야. 나라 잃은 사람들이 국적이 없단 말이에요. 갈 수 있는 곳은 일본 학교밖에 없었죠.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서당을 다녔으면은 이런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일본 학교를 다니면서 만주국도 다니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새로운 문물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 우리나라를 살리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세계화에 눈을 뜨게 됩니다. 1963년도에 대선이 있었어요. 이제 박정희가 이제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후에 대통령을 뽑는 이제 그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한 특파원이 와가지고 그때 2명의 후보가 나왔거든요. 윤보선 그리고 박정희. 두 사람을 인터뷰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윤보선을 인터뷰했는데 너무 실망을 했대. 왜? 당신이 당선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선은 당선되는 게 중요하고 당선이 되면 뭐 그때 내가 미국 가서 뭐 동냥을 하든 어떻게 뭐 빌어서라도 뭐 살리겠다. 대책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근데 반면에 박정희한테 가서 당신은 당선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제시했다라는 거죠. 숫자 데이터를.
그러면서 경제개발 계획을 내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실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이 좀 도와줘야 된다. 나 혼자 하기엔 너무 이거 어렵다.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피터현이라는 이 기자가 이 사람이 이 한국을 살리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박정희 대통령 이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취임식에서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하는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제가 이제 박정희 책 이것도 읽어보고 기념관도 갔다 오고 나서는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없었어.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이런 일이 없었어. 전무후무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근대화가 되면 그 다음은 산업화가 되어야 돼요. 경제력이 있어야지 국가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제일 먼저 한 나라가 영국이었단 말이에요. 영국 사례를 한번 보자면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농업 중심에서 상공업 중심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막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공장이 생기면서 이제 일을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분업해서 생산력이 막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이런 풍요로움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육이 중요하구나. 더 잘 알아야 이런 일들을 하고 더 많은 부를 끌어들일 수 있어. 생각이 트이기 시작하니까 독서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국민 소양이 막 증진돼요. 내가 시민이구나. 우리나라를 지키는 한 일원이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트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근대화가 이루어졌더라. 근데 실제 이런 과정이 200에서 300년 가까이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년? 거의 한 50년, 약 50년 기간 안에 산업화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우리 권사님은 이 시대 알고 계세요? 어렸을 때니까 이런 거 경험하셨고, 요번에 우리 사모님도 같이 포럼 해주셨는데 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야. 혜택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었어.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었구나. 한 지역이 발전을 하면은 그 주변 지역이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보고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깨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13년 만에 무역 수출이 100배를 달성을 해요. 그리고 중화학공업, 정보화 산업.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인터넷이 엄청 빨라요. 그리고 또 장점이 뭐야? 택배가 빨라. 우리나라는 굉장히 살기 좋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치안도 좋고. 근데 사람들이 이미 받은 거를 잘 몰라. 막 욕하고 그러는데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기까지 이승만 또 박정희 이런 숨겨진 주역들이 있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 준비를 해야 된다. 미래를 살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앙을 막아야죠. 제가 저번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정치인들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실제 이게 신문 기사에 난 거야. 어떤 정당 대표가 이제 상임 고문위원들을 만나면서 이제 조언을 받는데,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라. 이게 뭔 개소리야. 왜 악마랑 손을 잡어? 역사적으로 이렇게 두 명이 이제 일어나고 많은 이제 관계자들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이렇게 세웠지만 망치는 길은 굉장히 쉽고 빨라요. 시기심, 질투심, 유혹.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꾸 비교의식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국가를 자꾸 분열시키는, 그러면은 국가가 빨리 망할 수밖에 없다.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실은 민족주의로 가요. 우리나라 중심, 우리 중심, 나 중심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힘들게 해서 세금도 내고 하지만 이 사람은 일을 안 해. 근데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니까 이 사람 것을 뺏어서 여길 주려고 해요. 좋게 말하면 부의 제부배인데, 이거는 이 사람은 계속 복지 대상자로 만드는 거야. 이 사람이 수고한 거는 계속 강탈해.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못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한테 계속 퍼주는 걸 하면은 이 사람은 표를 낼 거 아니에요. 정치적 인기를 끌기 위해서 세금을 굉장히 낭비하고 이런 정책들을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된다. 국가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쓰여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 앞에 책을 썼던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정책들이 국민을 길들이기 위한 마약이다. 왜? 악마와도 손잡으니까 마약을 그냥 주는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들을 잘 보면서 이게 우리 나라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살리는 길인지 죽이는 길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지식인들은 항상 비판하거든요. 근데 대중들은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지식인들이 하는 말은 다 맞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재앙이 급속하게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작품은 한 개인이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어떤 노력, 땀, 성취, 그거를 개인 소유로 인정해주는 이런 근대화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작품이라는 게 나올 수 있었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작품을 준비를 해야 될까? 우리 요즘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미래 작품 준비하라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었던 그런 재앙들, 과거의 중국 강점기, 일제 강점기, 거기서 빠져나와서 국가를 세우고 건설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잘 보면서 이제 계속 이런 반대 세력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막기 위한 이제 싱크탱크 팀을 준비를 해야 된다. 뭐 류태영, 최영섭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제가 이 내용은 그 박정희 기념관 측에 조금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제 좀 정리했던 내용인데 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도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지식인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논문이나 이런 도서, 작품들을 남겨야 된다. 그다음에 경제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을 이제 멘토링 하는데 11조 어떻게 하세요? 내가 벌어서 들어온 돈만 11조를 하는 거야. 나라에서 이제 지원금 나오고 이런 거는 11조를 안 해. 그럼 평생 그렇게 삽니다. 이번에 민생지원금 나왔는데 그거는 그럼 11조 제외 대상인가? 아니에요. 11조 해야 돼요. 국가에서 장애복지 그 지원금이 나온다. 그것도 11조 해야 돼요. 우리가 11조 회복이 안 되면은 계속 평생 돈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빛의 경제 축복해 받아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의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그 직장 현장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를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우리 미래 준비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적지만 우리 교회 랩런트만 랩런트가 아니에요. 바깥에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237, 5천 정도 랩런트들 많아요. 우리 또 파키스탄 놓고 기도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걸 놓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려야 되냐? 야, 그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그 복음을 가진 뭐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키워야겠구나. 근데 그 아이들을 키우려면 우리가 최소한의 기본 지식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돼야겠구나. 그러면서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기관, 단체,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다음 달에 이제 이전을 하는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성전, 교회 필요하고 저는 이제 요번에 새로 기도 제목 붙잡은 게 정경학원 준비해야겠구나. 정치, 경제는 항상 같이 움직여. 자기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맨날 이제 종속된 사람밖에 안 돼. 같이 움직여야겠구나. 그러면서 도서관, 출판사, 그리고 문화를 이끌 수 있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런 것들도 준비할 필요가 있구나. 이거를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여기에 동참해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인간 중심, 인간 사랑 요거로 가면은 안 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람 중심으로 갔을 때는 다 무너졌거든요. 바벨탑처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나라를 움직이는 건 서밋들인데 그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영적 전투 현장이야. 근데 우리가 그거를 나는 뭐 관심 없어.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돼.
3단체는 어떻게 이 정치, 경제, 종교, 문화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공부하고 전략을 찾아야 돼요. 왜냐면은 에베소 6장 13절, 12절에는 이런 영적 전투 현장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바벨탑처럼 나중에 무너지지 않고 서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8절에는 인간들은 다 풀이나 꽃처럼 다 시들어요. 우리도 언젠간 다 시들어. 근데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히 서리라.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우리 배경이 뭐예요? 보좌. 그럼 같이 선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오직 말씀만이 성취되는 게 기도 응답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내용을 정리하면서 부활주로 서신 그리스도, 죽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부활하셨잖아요. 섰잖아. 재림주로 서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분이 트리니티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까 일부 예배 때 목사님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요즘에 국가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이게 뭐 괜찮은 거냐? 위험한 거 아니냐? 싶다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 성경도 보면은, 뭐, 애굽의 강대국이 일어나서 막 이스라엘을 막 하고, 뭐 아랍나라, 마수르, 뭐 바벨론 막 다 일어나서 했지만, 로마도 일어나서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이제 이 강대국도 사용하시고, 나중에 또 다 무너졌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이 역사는 움직여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스토리라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성경사, 교회사, 세계사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빛의 경제 실제 회복해야 된다. 11조 회복해야 되고, 헌금 회복해서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지역과 또 민족 세계, 전 세계, 2, 3, 7, 5천 종족까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준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독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뭐 저나 얘기를 해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독서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전달 드릴 테니까 독서 하시면서 300%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 300% 뭐라 그랬어요? 동정이 기억이 안 나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300% 내가 전문성을 갖는 거, 그리고 현장에 필요한 것, 그것을 하는 거, 그리고 미래에 필요한 거 하는 게 300%인데 이걸 실제 준비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밋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당장에 국가를 움직이는 서밋은 될 수 없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서밋이 되어서 그곳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 그리고 실제 실력을 갖춰서 진짜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해서 우리 마하나인 교회와 또 우리 각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기를 기도합니다.